8년 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도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고 집값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매수 심리가 멈칫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30년 동안 이 부동산 업을 해오신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과거에도 이제 탄핵 국면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는 이 정도로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저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하잖아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시진핑을 취임식에 초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진핑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네네. 시진핑을 초청했다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영향력 있는 정상들을 초청할 거예요. 일본도 무조건 초청하겠죠. 그렇죠. 뭐 중국은 오늘 초청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취임식장에 가야 트럼프하고 대화할 기회도 되고 잠깐이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엄청난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많잖아요. 트럼프가 취임을 딱 해서 정책을 피면은.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기 전에 뭐 지난달에 보니까 트럼프 숙소로 그냥 달려가잖아요. 캐나다 트루도 총리 달려갔잖아요.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막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잖아요. 그 리조트지만 달려가가지고 막 트럼프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제발 우리나라는 좀 심하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월 20일 날 취임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게 해소될까요? 해소 안 되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 트럼프 취임도 겹쳐 있고 또 유럽도 시장이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유럽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뭐 트럼프는 막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돈을 많이 달라 이거지.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갖다 바칠 수 없다. 그럼 한국도 만일에 방위비를 원하는 대로 달라 이러면은 우리는 지금 협상 상대가 지금 아직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미국 대선이 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대한민국 부동산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많이 뭐 받죠. 중국의 영향도 당연히 받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트럼프의 그 정책 중에서 뭐 관세 매기는 게 있어요, 관세. 이 관세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미국에서 관세를 10%, 20% 보편적 관세를 물린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다 물린다. 네. 누구나 다 뭐. 그 다음에 중국은 또 60% 이상 100%까지 물린다 그러잖아요. 물리고. 그러면 미국만 물리느냐? 미국도 관세 물리면은 미국 물가가 올라요. 관세를 물리면 비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입 물품이. 그렇죠. 네. 근데 다른 나라도, 형평 차원에서 관세를 물려요. 어쩔 수 없잖아요. 멕시코도 물린다 그러잖아요. 멕시코 10%, 20% 한다 그러니까 멕시코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관세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1929년, 굉장히 오래된 거죠. 1929년에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할 때, 네. 그 안 좋은 것이 경제 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대공황이 그때. 왔죠. 대공황이 왔어요. 네. 물론 지금 거기다가 갖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가 보호무역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보호무역 하면 다른 데도 보호무역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뭐 물가가 지속고, 전국적으로는 잘못하면 금리를 또 올리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경제 공황까지는 안 오겠지만, 경기가 썩 좋지는 않겠다. 근데 지금, 미국으로 이제 각종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트럼프는. 그리고 트럼프는 또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일단 뭐 인플레가 좀 있든 말든 경제를 살리고 보자. 이게 트럼프의 기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 감세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도 좀 하향시켜주고, 법인세 감세, 기업 감세 이런 걸 하잖아요. 이 감세도 결국은 수요를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 내에
불안정한 게 노숙자를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노숙자. 정확한 통계가 안 돼요. 뭐 2,000만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면 1,20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 말고 불법 체류자가 한 1,200만 명 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이게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1,200만 원 되는 인원을 트럼프가 쫓아내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미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많아요. 좀 3D 업종 있잖아요. 어려운 거. 네네.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임금이 좀 싸더라도 근무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한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요. 먹고 살 수 있게. 근데 트럼프는 그걸 갖다 용납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럼 캘리포니아에 협조를 못 구하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이니까. 네네.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군대를 동원하겠다. 연방정부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뭐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성향으로 봐서 할 것 같아요. 그럼 불법 체류자 쫓아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3D 업종 할 사람이 없잖아요. 뭐 트럼프는 쫓아냄으로써 고용이 창출된다 이렇게 하는데 불법 체류자 쫓아내면 이제 임금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겠죠. 불법 체류자들 좀 적게 받고 식당에서 일하고 뭐 운전하고 뭐 트럭 몰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쫓아내버리면 임금 수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물가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뭐 1월 20일 날 그걸 과연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바로 시행할 거냐 이런 걸 보면. 근데 트럼프 일기에서 보면은 막 장벽 세운다 그래서 바로 공사 시작했잖아요. 멕시코 그 넓은 땅을 장벽을 세워 나갔잖아요. 그만큼 추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일기할 때하고 또 틀려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는 예전하고 다르게 의회도 장악하고 있죠.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상원, 하원, 공화당 다수당이 돼버렸잖아요. 법원도, 대법원도 과거에 이제 공화당 성향이 대법원이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책하기 되게 편하죠. 굉장히 편해요. 우리나라는 뭐 여당, 야당이 이렇게 막 의회하고 막 행정부하고 차이가 나니까 엄청난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은 뭐 트럼프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박진감이 이렇게 트럼프 성향상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월 22일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관건이죠. 이미 정책을 다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네. 시행할 거를 지금 다 만들어놓고 20일 취임과 동시에 오케이. 그 우리나라 이제 관세부터 해가지고는 되게 어려워지죠. 또 방위비 많이 내라. 그렇죠. 네. 그럼 방위비를 좀 줄이고 협상을 하려면 지금 협상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방위비를 많이 늘려서 속절없이 사람을 넣으면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이게 막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외생적인 요인이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 내부에 또 행정부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네. 이런 외생적인 변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경기 침체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더 진행돼 버리면 대기업도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대기업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실업자가 네. 양산되죠. 맞습니다.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그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개 되잖아요. 하청업체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침체 초입이고 이 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태도 그럼요.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혼란이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네. 바로 경기 침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초입에. 바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고 트럼프의 그러한 정책들이 결국은 우리가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봐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봐주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또 옛날에 미국이 IMF가 어느 나라에 생기면 미국은 돈이 들어와요. 이익이 돼요. IMF의 돈들이 거의 다 미국 돈이에요. 그렇죠. 달러 베이스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베네수엘라는 IMF는 뭐 수시로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IMF가 와서 돈을 빌려줘도 나중에 배째를 하고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금방 그렇죠. 갚잖아요. 네. 과거에 IMF 왔을 때 금방 극복하고 갚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IMF의 타겟으로 삼는 게 잘 사는 나라. 빨리 갚을 여력이 있는 나라. 네. 일본은 또 뭐
미국 대통령한테 손 비비는 걸 잘하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런 게 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IMF의 희생타가 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그런데 다른 데 경기 침체가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오는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트럼프나 이런데,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폭탄에 대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다. 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죠. 현 상황에서도 지금이라도 좀 집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기다리는 게 좋죠. 지금 좀 떨어진다고 해서 들컥 잡았다가는 칼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좋아하는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전체 재산 중에서 뭐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에 비중이 한 80% 넘는다고 그러죠? 80% 넘. 네. 그래서 과거에 그 뭐 어느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 그랬더니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건물주. 그 봤지요, 기사. 네. 건물주가 꿈이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사서 네. 임대료 받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물주가 꿈이다. 근데 지금은 건물이 어때요?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건물값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직 안 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수익에 기반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실이 반 생기면 부동산 값이 그냥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공실이 좀 생기고 임대 수익이 없어도 건물값이 안 떨어져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 왔었으니까 과거에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수익이 떨어지면 그 건물값도 바로 같이 떨어지니까 미국의 다운타운 같은 데 보면 뭐 10분의 1로 그래된 것도 있잖아요. 뭐 공실이 대폭 생기면 10분의 1로 그려지는 것도 뭐 반값, 반의 반값, 막 미국의 다운타운들은 대부분 그래요. 맨하탄도 그래요. 굉장히 싸게 그려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버티는 거예요. 이거 뭐 조금만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오겠지 했는데 폭탄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죠. 좋은 시절이 이게 네네. 잘못하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 이게 안정이 된다고 해서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요. 후유증이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뭐 만일에 이제 한 6개월이나 얼마 후에 안정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라는 건 엄청 오래 가요. 몇 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그런 초입에서 우리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을 뭐 사느니 마느니 나는 건물주가 꿈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네.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건물 하나 하고 있으면 막 수익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고급 아파트도 사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값이 막 신고가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도 강남의 아파트도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처럼 또 미국처럼 건물주가 꿈이다. 부동산이 평생의 내 목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35%? 뭐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돼도 나머지는 다 주식, 연금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80% 가까이가 부동산인데 파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연착륙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이유도 일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부동산 값이 떨어져도 정부에서 더 이상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책 자금을 막 풀어서 살린다든가 전세 자금을 대출해가지고 막 부동산 값을 오르게 하는 한 원인을 만든다든가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많은데 이런 거를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동산이 떨어지게 놔두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이제 거의 진입을 했지만은 그렇죠. 네. 다른 나라 이제 선진국들처럼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 한 30% 정도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정책적으로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 양도소득세, 뭐 취득세 이런 건 대폭 낮춰야 돼요. 그럼 거래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죠. 네. 활성화되죠. 뭐 그걸 떨어뜨린 만큼 뭘 올려야 되느냐? 재산세만 올리면 돼요. 보유세. 선진국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미국 보유세가 굉장히 세요. 1.5% 뭐 2%까지 돼요. 그 부동산 가격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0.2%? 뭐 강남에 아무리 고급 아파트도 0.2% 이것뿐이 안 돼요. 더군다나
시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의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재산세를 대폭 올리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양도세 이런 거.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돼요. 활성화돼.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만 집을 가지게 돼요. 왜? 보유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투기가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저도 뭐 항상 정부에 건의하는 게 양도세 상수세 이런 거 대폭 낮추고 그 부족한 세수를 재산세로 올려라. 그러면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외국처럼. 네. 그래서 이런 걸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정책들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안정이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시행돼야 되겠죠. 네, 저희 뭐 채널 고정 질문인데요. 만약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면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1억 정도 있다. 무조건 부동산을 생각해요. 네. 부동산. 네. 부동산 신화. 부동산만 사면 뭐 돈 번다. 지금은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부동산 때문에 다 돈을 벌었어요. 과거는 개발도상기니까 막 부동산이 막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한테 항상 들었는 무조건 부동산을 사라. 아. 있는 돈 없는 돈 그러다 부동산 사기만 하면 돈 번다. 그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패턴이 앞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부동산 값은 하락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안 오기를 바라지만 온다면은 부동산은 더 하락하겠죠. 그러면 내가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도 사봤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비트코인도 뭐 돈 번 사람이 많을 것 같아도 손해본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손해본 사람 주식도 그렇고. 네, 그렇죠. 번 사람만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또 주식을 투기적으로 접근한다든가 또 아파트나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부동산 값이 상당히 하락할 걸로 보는데 하락하면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내가 1억 가지고 뭘 할 거냐. 부동산은 뭐 순위를 좀 뒤로 제치해 놓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돼.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정상적이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막 부동산, 우리나라 경제개발기회처럼 아파트를 사서 뭐 2배, 몇 년 지나면 2배 된다, 3배 된다, 막 이렇게 또 주식, 뭐 비트코인, 그거는 근로소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내가 1억 있다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부동산을 생각해요. 근데 부동산을 꼭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건전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부동산의 투기가 이제 없어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세를 대폭 물림으로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되면 되거든요. 양도소득세 대폭 없애도 돼요. 양도소득세 대폭 낮춘다든가. 그러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보유하는데 부담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내가 이득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돈이 1억 있든 2억이 있든 부동산 어디를 살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은 근로소득의 바탕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의 바탕을 둔 그런 투자 패턴이 저는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기 일촉즉발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이.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초입 단계가 된 게 과거 몇 년 동안 너무 이제 가계부채를 불려놨고, 그건 정부의 잘못이 커요. 네. 가계부채를 불려놨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PF 같은데 구조조정을 대폭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금리만 많이 내려가지고 또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면 이게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가계부채가 지금 뭐 100% 가게 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00%. 전세금도 대출인데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100%가 훨씬 넘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집값을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올리면 가계부채 안 터지죠. 네. 근데 내리면 어떻게 돼요? 가계부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여태까지 왜 그렇게 막 부동산 값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했느냐? PF 문제가 터져가지고, 건설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산 분들이 또 막 경매가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은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금리도 내리기를 바랬고, 또, 가계부채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막 정책 자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네. 막 50조 이상 막 풀고 그랬잖아요. 아. 50조. 부동산 시장은 1조나 2조만 풀어도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정책 자금을 풀어가지고 빚으로 또 사라. 빚으로 또 사게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값은 오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투기적인 사고거든요. 네. 부동산 값은 오르기만 할 것이다. 그럼 빚폭탄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거지. 나중에 크게 터져요. 크게 터진 경우가 일본이잖아, 일본. 되게 오랫동안 잃어버린 뭐 몇십 년. 오랫동안 네. 흥청망청 지나다 보니까 뭐 빚을 있는 대로 갖다 쓰고 계속 오르니까 빚을 갖다 쓸수록 이득이잖아요. 오르니까. 근데 그게 한꺼번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빚을 줄여나가는 정책. 빚을 줄여나가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제한해야 되죠? 그러면은 부동산 값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계속 떨어지게 놔둬야 돼요. 한꺼번에 폭삭해버리면 나라는 절단나고 20년, 30년 이상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쳐다보기도 싫고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뭐 일본과 중국이 이제 부동산이 완전히 폭락했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잘 극복할 걸로 보고 문제는 정치와 정부 여기에요. 여기서 제대로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들을 걱정하잖아요. 아니 정치인들이 국민 걱정하라고 뽑아줬는데 그러게 아니, 국민들이 왜 정치인 걱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똑똑하고 저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중국처럼 장기 침체가 안 오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